어머니의 목덜미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974년 가을 미아리곡의 전봇대 뒤에 숨어본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흰 무명천 위로 번져나오는 시커먼 핏물, 생선 괴짝을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고개를 오르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먹던 밥 한 숟가락이 제가 다니던 학교가 어떤 값으로 치러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금수저가 쥐어져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따뜻한 밥상을 받지만 왜일까요? 수저를 들 때마다 목이 메어옵니다. 80원 버스비를 아끼려 새 정거장을 미리 내려걷던 그 흙먼지 날리던 미아리 고개가, 연탄재 밟는 소리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붉은 목덜미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1970년대 보릿고개는 넘겼다지만 우리 집 문턱은 여전히 그 고개보다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쌀보다 무가 더 많던 저녁 밥상, 석 달 밀린 육성회비, 동사무소 쌀 배급, 그리고 판잣집 대문 앞에 서신 담임 선생님의 깨끗한 구두.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단순한 참고 넘김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일까요? 어머니는 왜 매일 저녁 제가 돌아올 시간이면 부엌불을 끄고 홀로 앉아 계셨을까요? 왜 빈 그릇을 그렇게 오래도록 닦고 계셨을까요? 왜 그 더럽고 피로 범벅이 된 무명천을 50년이 지나도록 아궁이 구석에 유품처럼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낡은 집을 정리하던 날, 저는 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목덜미를 붉게 물들였던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했지만 빛나던 시절을 몸으로 살아낸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아리곡의 꼭대기,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그 정류장을 지금도 꿈에서 봅니다. 197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12살 청계천 근처 판잣집에서 미아리 쪽 국민학교까지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비가 8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요. 겨우 80원. 하지만 그때 우리 집에 80원은 쌀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남의 집 빨래를 해야 겨우 300원을 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안내양 아가씨가 버스 뒤쪽에 매달려 큰 소리로 외치면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흙먼지가 자욱했고 제 낡은 고무신 코는 늘 뽀얗게 변해 있었지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저는 미아리곡의 꼭대기 정류장에서 새 정거장 전에 미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40원을 아끼려고요. 하루 왕복 160원, 한 달이면 4,800원. 그 돈이면 쌀 한 말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걸어오르던 미아리곡에는 정말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 뒤에서 혼자 우시던 모습을 본 다음 날부터였으니까요. 석 달 밀린 육성회비. 그날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쪽문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깨끗한 검정 구두와 우리 집 마당의 진흙탕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아버지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고 어머니는 장독대 뒤로 숨어버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밤새도록 연탄재를 깨뜨려 대문 앞 빙판에 뿌리셨습니다. 서거, 서거. 연탄재 밟히는 소리가 그날 밤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에 450원. 그게 우리 반 아이들이 내야 하는 육성회비였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600원을 냈고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은 150원만 내도 됐지만 우리는 중간이었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가장 애매했습니다. 150원도 못 내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450원을 꼬박꼬박 내려 애를 썼으니까요. 남들은 보릿고개를 넘겼다는데 우리 집 문턱은 여전히 그 고개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아낀 그 버스비 80원이 어머니의 등 뒤에서 어떤 무게로 쌓이고 있었는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흙먼지만 봐도 목이 메어옵니다. 어머니는 왜 매일 저녁 제가 돌아올 때면 항상 부엌불을 끄고 앉아 계셨을까요? 동사무소에서 쌀 배급을 받아오는 날이면 온 집안에 잠시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게에 지고 온 쌀 한 가마니는 한 달을 버티기에 턱없이 가벼웠지요. 22공탄 연탄이 한 장에 22원 하던 시절 쌀 한 대에 80원이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마저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면 냄비 뚜껑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 안에는 쌀알보다 무가 더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혼분식을 장려한다며 보리쌀을 섞으라 했지만 우리 집은 보리쌀도 귀했습니다. 대신 무를 깍둑썰기로 잘게 잘라 밥에 섞었지요. 하얀 무 조각 사이로 쌀알이 듬성듬성 보이는 밥. 그게 우리 집 저녁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다 하시곤 담배를 한 대 피우러 마당으로 나가셨지요. 어머니는 끝내 수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으라며 어머니는 아까 국수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뭐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행주로 빈 그릇만 닦고 계셨지요. 쓱싹, 쓱싹. 그 규칙적인 소리가 부엌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소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감추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로 공복의 소리를 덮으려 하셨던 거지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죄책감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한 술이라도 더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무 섞인 밥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 공동화장실이었고 밤에 나가려면 연탄재 깔린 골목을 지나야 했으니까요. 서걱거리는 연탄재 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머니를 깨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하얀 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도 보리도 섞이지 않은 순백의 쌀밥. 그게 그때 제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빈 그릇을 닦으며 내던 그 규칙적인 소리는 무엇을 감추기 위함이었을까요? 1974년 가을 담임 선생님이 우리 판잣집 대문 앞에 서셨을 때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깨끗한 구두와 우리 집 마당의 진흙탕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석 달째 밀린 육성회비 이야기에 아버지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고 어머니는 장독대 뒤에 숨어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난 뒤 어머니는 밤새도록 연탄재를 깨뜨려 대문 앞 빙판에 뿌리셨습니다. 서걱서걱 연탄재 밟히는 소리가 그날 밤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깨지는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가난이라는 죄책감이 연탄재처럼 발밑에서 부서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평소에 쓰시던 얇은 머리수건 대신 빳빳하게 풀을 먹인 두꺼운 무명천을 꺼내셨습니다.
그 무명천은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오신 것으로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명천을 머리에 두르고 또 두르셨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머리띠를 매듯이 단단하게 동여매셨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곤 대문을 나서셨습니다.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골목을 뛰어다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미아리 고개 가파른 길목에서 커다란 생선 괴짝을 머리에 이고 헐떡이며 고개를 오르는 여인.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소리는 고개 끝까지 들릴 듯 거칠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움에 달려나가려다 나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의 흰 무명천 위로 무언가 축축하고 붉은 것이 번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선 괴짝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서리가 날카롭고 무게는 좋기 스물그는 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괴짝을 머리에 이고 미아리 고개를 오르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괴짝이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생선 괴짝 밑으로 흐르던 그 붉은 액체는 정말 생선의 핏물이었을까요?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올라가셨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 멈추고 다시 한 걸음 내딛고 멈추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습니다. 생선 괴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머니의 몸도 함께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중심을 잡으셨지만 그 순간 무명천 위로 붉은 핏물이 더 많이 번져나왔습니다. 목덜미에서 흘러내린 피가 저고리 깃을 타고 어깨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받아 미아리 고개를 넘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배달하는 일. 그것이 어머니가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한 번 배달에 3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번을 오르내리면 900원. 육성회비 450원을 모으려면 보름이면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계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생선 괴짝의 날카로운 나무 모서리가 어머니의 여린 목덜미를 하루 종일 짓눌러 살점이 패어나갔던 겁니다. 무명천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껍게 감아야 핏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라디오에서 여자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명천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밤 12시 정각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애행하는 그 소리가 온 동네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신음소리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12시 정각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온 동네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귀가 방송이 끝났고 이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1974년 그해 겨울, 통행금지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온 동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그리고 낮게 흘러나오는 신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목에 감았던 무명천을 풀고 계셨습니다. 천은 이미 시커멓게 굳은 핏덩이로 가득했습니다. 목덜미에는 길게 패인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생선 괴짝의 날카로운 나무 모서리가 어머니의 여린 목덜미를 하루 종일 짓눌러 살점이 패어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독약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소독약을 살 돈도 없었고 병원에 갈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상처에 바르셨습니다. 직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깰까봐 저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달려와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쉿! 아버지 깬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며칠이면 낫는다. 며칠이면 낫는다고요. 그렇게 깊게 패인 상처가 어떻게 며칠이면 낫는단 말입니까? 저는 따지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하지 말아달라는, 제발 아버지를 깨우지 말아달라는. 어머니는 다시 무명천을 목에 감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핏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셨습니다. 그러고는 솥뚜껑을 여셨습니다. 내일 아침밥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였습니다. 목덜미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상처가 아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도 어머니는 밥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깊은 상처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저를 나무라며 입을 막으셨을까요? 결국 저는 중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14살 봄날, 저는 구로동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1976년 봄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제1단지에는 전자, 섬유, 봉제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온 동네를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섬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싣고는 기계 앞에 앉아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저녁시간도 30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3번, 각 5분씩. 견습공 기간 3달 동안 제 월급은 8,500원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후 받은 첫 월급이 18,500원이었습니다. 그때가 1976년 가을이었으니 2년 전 아버지가 공무원 월급으로 받으시던 29,000원보다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노란 봉투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월급 봉투.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제 손목을 꽉 쥐고 우셨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목덜미를 보았습니다. 무명천은 더 이상 두르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거무스름하고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힌 흉측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낫지 않은 상처 위에 가난이 겹겹이 덧칠해진 흔적이었습니다. 생선 괴짝을 이던 그 몇 달 동안 어머니의 목덜미는 매일같이 찢어지고 아물고 또 찢어졌던 겁니다. 피가 마르면 딱지가 앉았고 딱지 위로 다시 괴짝이 눌렸고 그렇게 상처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첫 월급 봉투를 장롱 깊숙이 밀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내 학비로 쓸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너는 공부해야 한다. 야간학교라도 다녀야 한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리봉동 벌집촌에 있는 야간학교 전단지를 가져오셨습니다.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중학교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공부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첫 월급 봉투를 장롱 깊숙이 밀어넣으며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가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낡은 집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판잣집은 이미 오래전에 헐리고 그 자리에 작은 연립주택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 뒤편 아궁이 구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집을 비워야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궁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헝겊에 꽁꽁 쌓인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풀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국민학교 때 냈던 육성회비 영수증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 9월부터 1976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의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은수저 2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오신 것으로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수저였습니다. 팔려고 생각하셨다가 끝내 팔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수저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따리 가장 밑바닥에는 피로 얼룩진 채 딱딱하게 굳어버린 무명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어머니가 머리에 동여매고 생선 괴짝을 이던 바로 그 무명천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더러워진 무명천을 버리지 않고 유품처럼 간직하셨던 걸까요? 당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의 증거를 자식의 학업을 지켜낸 훈장처럼 평생 품고 사셨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그 무명천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증거였을까요? 보따리를 다시 풀어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중학교 보냈다. 1976년 9월 1일. 그날은 제가 야간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목덜미가 찢어지는 아픔으로 제 학비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간직하셨던 겁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점을 베어주던 그 사랑은 너무나 시리고 아팠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더러워진 무명천을 버리지 않고 유품처럼 간직하셨던 걸까요? 이제 저도 어머니가 생선 괴짝을 이던 그 나이보다 더 늙어버렸습니다. 68배 나이에 저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금수저를 올린 밥상을 마주합니다. 자식들은 대학을 나왔고 손주들은 학원을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만 목이 맵니다. 수저를 들 때마다 미아리 고개 그 가파른 길목에서 홀로 피 흘리며 고개를 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흰 무명천 위로 번져나오던 붉은 핏물이 생선 괴짝의 무게에 휘청거리던 그 가느다란 어깨가 통행금지 사일엔 울리는 밤, 부엌에서 혼자 된장으로 상처를 치료하시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공부시킨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무명천은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자식의 길을 살려주려 자신의 살점을 베어주던 그 사랑은 너무나 시리고 아픕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낡은 무명천을 만져봅니다. 딱딱하게 굳은 핏자국 위로 손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목덜미를 붉게 물들였던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저였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80원 버스비를 아끼며 걷던 12살 소녀가 18,500원.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울던 16살 여공이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진 것임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미아리 고개는 이제 포장도로가 되었고 생선 괴짝을 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행금지도 사라졌고 육성회비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목덜미에 새겨진 그 붉은 낙인만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피로 만들어진 이 삶을 부디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신 이 학업으로, 당신이 바치신 그 사랑으로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무명천을 접어 장롱 깊숙이 다시 넣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덜미를 짓눌렀던 그 무게가 이제는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무게를 평생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1974년 미아리 고개, 그곳에서 흘렸던 어머니의 피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붉게 흐르고 있습니다.